인심산악기로 유명한 이선비의 집에 여구라는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구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아 좋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는 순박하여 포악하고 사나운 이선비의 말에는 순종하였습니다. 여구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올 때 갈 데 없었기 때문에 이선비 집에서 꼴머슴으로 들어와 5해를 살았으나 세경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선비 밑에서 혹사만당하고 있었습니다. 장래일은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지만 여구에게는 단 하나. 이선비의 딸인 꽃님 아가씨를 훔쳐보는 게 낙이었고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꽃님 아가씨가 차량채의 앞마당을 지날 때면 새끼 꼬던 손길을 멈추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길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지도 모르고 머슴놈의 주제에 무슨 망발이냐 스스로를 꾸짖으며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꽃님 아가씨의 자태가 미치도록 눈에 삼삼하게 떠올랐습니다. 머슴놈 주제에 날마다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게 새끼 밥을 다 먹어? 꽃님아, 여구에게는 보리죽을 따로 쑤어서 끼니 때마다 주도록 해라. 머슴도 똑같은 사람인데 한 지붕 밑에서 식구들은 쌀밥 먹고 머슴에게만 보리죽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보, 꽃님이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밤낮으로 사서삼경을 읽는 선비가 뭘 인정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무슨 말들이 이리도 많아. 가장이 하라 하면 할 일이지. 이선비의 고함 소리에 인정 많은 꽃님 아가씨 모녀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님 아가씨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녹그릇 반쯤까지 흰 쌀밥을 눌러 담고 그 위에 보리죽을 채워 끼니 때마다 여구의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여구의 마음은 더더욱 꽃님 아가씨를 향하는 고마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봄이 되니 장원급제를 꿈꾸며 과거를 준비하던 이선비는 더욱 분주하게 서둘렀습니다. 과거 날짜를 한 달 앞두고 이선비는 말을 타고 머슴 여구는 괴나리보찜에 하나 가득 꾸려 등에 진 채 이선비 앞서 걸었습니다. 이때 마음씨 고약한 이선비는 집안의 재물을 모두 돈으로 만들어 자신의 옷 속에 숨겨갔습니다. 주색잡기와 노름을 좋아하는 이선비인지라 과거 시험길에도 재산을 모두 처분의 몸속에 지닌 것입니다. 좁은 맥포 마을에서만 살던 여구의 한양길은 모든 것이 경의의 연속이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새로운 산천이어 보는 것마다 놀라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여구는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다 허른 집신을 끌고 다닌 거친 발은 한양길에서 돌부리와 가시에 찔리고 물집이 잡혀 터져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 이선비는 한양 가는 동안 끼니 때가 가까워지면 여구에게는 심부름을 보낸 후 혼자서만 깨 눈 감추듯 끼니를 해치우고 여구가 돌아오면 시치미를 뗀 채 발길을 재촉하는 행위가 점심때마다 거의 되풀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먹어야 하지만 여구 너는 노자도 떨어져 가고 하니 하루에 2끼만 먹도록 해라.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이 한양길을 가는데 누구는 편하게 말 타고 가면서 새끼 밥을 배불리 먹고 자신은 선비의 말고삐를 잡고 종일 걸으면서도 겨우 2끼밖에 못 먹는 데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서 오는 서글픈 감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구의 가슴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여구가 고삐를 쥔 말이 깜짝 놀라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말 타는 실력이 서툰 이선비는 마상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지나가던 행인들이 배를 쥐고 웃었습니다. 창피를 당한 이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이 멍청한 자식아! 뭘 생각하느라 말을 이렇게 엉망으로 모는 거냐? 머슴인 너를 비싼 밥 사 먹여가며 한양까지 데려올 때는 주인을 잘 모시라는 뜻이 아니더냐? 이선비가 가지고 있던 말채찍이 인정사정 없이 여구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주인님, 아무리 머슴이기로써니 해도 너무합니다. 뭐야? 이 녀석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주인에게 눈부라리며 대들어. 또 한 번 사정없이 채찍이 날아들자 여군은 정신없이 얼굴을 감싼 채 진흙탕 길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여보시오. 글줄이나 읽은 선비 같은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그때 이정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기골이 장대한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부리는 아래 것에게 정신 차리라고 치도곤을 좀 안겼거늘. 남의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여보시오 시골 선비. 아래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대수롭지 않은 실수 따위로 얼굴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오. 기골이 장대한 젊은이가 큰 눈을 부라리자 뒷심이 물은 이선비는 더 큰 봉변당할 것이 두려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항양에 온 이선비는 여구를 부르더니 한양이란 데는 산 사람 눈깔도 빼가는 데니 말굽비 놓지 말고 내가 과거 보고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관의 방을 잡아 여장을 풀고 지친 말은 마구간에 메어놓은 후 마초를 주고 여구에게도 편히 쉬도록 해야 하건만 지독한 구두쇠인 이선비는 여관비가 아까워 여구와 말을 한적한 곳에 세워놓은 채 황망한 발걸음으로 과거장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주인을 불러 남은 끼니를 해결할 돈을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도 무섭게 일그러진 이선비의 낯빛에 말할 용기를 잃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자거리의 즐비한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요리 냄새는 군침을 삼키게 하는데 이역당에서 엽전 한 푼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적셨습니다. 5년 동안이나 남이 집살이 하면서 제대로 새끼 밥도 못 얻어먹고 뼈 빠지게 일을 했건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고용살이한 세경줄 것을 간청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흉년에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준 것만 해도 어딘데 배은망덕하게 세경을 달라 한다. 이선비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쳐 여구를 꼼짝 못하게 한 일들이 다시금 뇌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러다가 평생을 이선비의 종노릇만 하다가 떡거머리 총각 신세도 면치 못한 채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이 상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여구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시행하는 첫 조치로 주인이 타고 온 말을 저자에 나가 처분하고 받은 지전은 모두 감춰버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이 말, 판도는 5년 동안 머슴 산 세경일 뿐이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주인의 밥놀이밖에 못할 신생걸. 여구는 마음대로 주인의 말을 처분하고 돈을 숨긴 것에 대해 스스로 명분을 세우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이선비는 술이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몰골로 여구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선비의 거동이 어슴풀에 눈에 띄자 여구는 눈을 찔끔 감고 말팔 때 미리 잘라두었던 말굽비를 꼭 붙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상전도 안 보이냐? 주인님, 장원급제 하셨겠지요? 이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재수가 오몰라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낙방한 이선비는 애꿎은 여구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아 도대체 우리 말은 어디다 두었느냐? 아뿔싸 이걸 어쩌나? 주인님이 한양은 산 사람 눈 빼가는 곳이라 해서 그동안 소인은 눈 꼭 감고 말굽비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요.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무엇이 이 개만도 못한 자식.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선비의 발길이 사정없이 여구의 몸을 쓰러뜨리고 지식인 후 한길가에 선 미루나무 가지를 꺾어 도리깨질하듯 후렵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감싼 채 매를 맞다가 여구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길에 고인 물을 여구 얼굴에 끼얹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낭자한 피로 여구가 입은 흰옷은 붉은색 옷으로 변했습니다. 여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끈적끈적한 선지피가 얽혀있고 개울에 비치는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제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지근지근 쓰려오는 아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떼어먹으려는 세경을 받았을 뿐이다. 비록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여군은 자기가 한 행동을 애써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녀 같은 꽃님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라 여구 자신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지자. 개울에서 상처를 씻고 옷을 빨고 주막집으로 돌아왔을 때 굼벵이라도 삶아 처먹었느냐? 젊은 놈 행동거지가 왜 그렇게 느려? 이선비는 바늘과 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여구의 저고리를 벗게 한 다음 붓글씨를 휘갈겨 쓴 흰천 한 조각을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저고리 등받이에 꾸민 후 다시 입게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맥포 집으로 내려갈 것이며 옷에 꿰맨 서찰은 집에 당도한 즉시 안방마님에게 뜯게 하되 타인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그날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 곁에 떠나고 싶었는데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주인날이 말씀하신 대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구는 괴나리 보찜을 챙긴 후 이선비에게 넙죽절을 한 다음 황망히 객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여구는 주인 이선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이선비가 자신의 말대로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내년에 치르는 과거 시험을 무사히 치를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집에서 챙겨나온 재물로 주색 잡기는 물론 노름할 것이라는 생각이 여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구는 숨어서 주막에 있는 이선비를 살펴보기로 하였고 역시나 이선비는 해가 지도록 잔뜩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선비의 좌우에는 기상들이 앉아 간드러지게 웃고 있었으며 이따금 이선비의 술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이선비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복면을 한 검은 그림자 둘이 이선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담장 너머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이선비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선비의 수중에는 가산을 처분해 마련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기 위해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자 여구는 복면을 하고 잽싸게 이선비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선비와 술을 마시던 기생들은 보이지 않고 검은 복면을 한두 도적이 이선비의 입을 틀어막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이선비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구가 방 안에 들어가자 검은 복면을 한두 도적은 깜짝 놀라며 여구를 향해 몽둥으로 달려들었고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날렵하기로 소문난 여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구는 방문을 열며 들어가는 순간 검은 복면을 한두 사람의 눈에 흙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복면의 두 도적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먼저 이선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두 기생은 실은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검은 복면을 한 두 도적은 기생들의 기둥서방이었습니다. 기생들은 이선비가 술을 마시면서 돈 자랑을 하자 이선비의 돈이 탐이 났습니다. 결국 이선비만 술에 취해 있을 때 기생 하나가 기둥서방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기둥서방들이 이선비 방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기생들과 기둥서방들이 작당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여구는 두 도적을 줄로 꽁꽁 묶고 그들의 자백을 받아 뒷방에 숨어있는 기생들을 관가에 끌고 가 넘겼습니다. 여구는 아직도 술에 골아떨어져 정신을 못 차린 이선비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과거 보러 가면서까지 집안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도적들로부터 지킨 이선비의 재산을 고스란히 이선비에게 줄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색 잡기로 탕진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구는 돈, 열량을 이선비의 주머니에 넣어두고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선비가 정신을 차려 개과천선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구가 한양을 빠져나갈 때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픈 배를 물로 채우고 장안을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침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노자가 떨어져 하루 종일 요기를 못했습니다. 댁에 일을 도와드리고 대신 잠자리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주는 쾌히 승낙하고 끼니를 해결한 여구는 새 힘을 얻어 열심히 잔치집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집은 힘없는 아녀자들 뿐이라 찰떡 치는 일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콩고물이 떨어져 고물을 묻히지 못한 떡이어서 미안합니다만 충분히 드릴 터이니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시면 드시지요. 주인은 사례로 콩고물이 부족해 미처 묻히지 못한 인절미 한 바가지를 창호지에 싸주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편히 거한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잔치집에서 떡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괴나리 보찜 속에는 잔치집 주인이 준 콩고물 없는 찰떡도 있겠다. 여구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천 경계를 구경하며 활보하다 보니 주인 새님에게 매맞은 생각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님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일생을 동거동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문득 저고리 등받이의 주인 이선비가 꿰맸던 서찰이 불현듯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분명히 좋은 내용을 쓸 리는 없고 집에 도착한 즉시 포도청에 고발하라는 내용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멍석말이를 시킨 게 아닐까? 갑작스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이걸 몰래 뜯어서 읽어보고 감쪽같이 꿰매놓으면 좋으련만 여구는 서당에 다닌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까막눈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여구가 지나왔던 한양 쪽길에서 얼굴이 준수한 한 청년이 말을 멈춘 뒤 내렸습니다. 형씨는 장안에서 채찍을 맞던 그분이 아니요? 벌써 여기까지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한양에서 주인 이선비로부터 여구가 채찍을 맞을 때 구해주었던 청년 선비였습니다. 선비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은혜를 입고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의 주인 집은 전라도 무안땅 맥포라는 마을에 있는데 주인 선비는 과거에 낙방하신 후 금강산으로 공부하러 떠나시고 저만 혼자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세상을 혼자 떠도는 것이 좋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길이 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선비님 말씀은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환멸을 느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형씨에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저의 처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키 큰 선비는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양반 가문 조 어무개의 서출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살 되던 해 부친이 돌아가시자 정실되는 큰어머니의 강짜에 못 이겨 우리 어머니는 북한산 뒷자락 외진 마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자랐고 10서너 살이 되었을 때는 경서와 시문에 통달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본래 우리 아버지는 만석군이었으나 서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국법 때문에 탄되기도 받지 못한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셨고 저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오직 과거에 합격해 벼슬자리에 등극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에야 양반계습에 속한다 할지라도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날마다 술로 서글픈 마음을 달래었고 그때부터 방랑벽이 생겨 산천을 주유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비에 이어 여구도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여구가 살아온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선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그렇다고 잘 사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란 대가도 당연히 줘야 하는 세경을 떼어먹다니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몇 번이나 세경을 계산해 줄 것을 간청했으나 밤만 안 굶고 사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윽박질러 이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있다가는 세경 한 푼도 못 받겠구나 하는 위기감에 세경을 받는 수단으로 말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말을 처분한 돈과 도적으로부터 구한 이선비의 재산을 그대로 이선비 집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형 씨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말을 팔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과 이선비의 재물을 이선비 집에 갖다 드린다고 하니 그 생각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몸에는 주인께서 마님께 드리라고 편지를 한 통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엄한 분부를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편지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여군은 옷섭에 꿰맸던 주인의 서찰을 떼어내 조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서찰을 읽어본 조선비는 형 씨는 집에 들어가면 죽이라고 했군요. 여구 때문에 과거도 합격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군은 대충 어떤 내용이 써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편지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기분은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 선비님, 저를 살려주는 셈 치시고 주인이 써준 이 서찰을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조선비는 여구의 과거를 더욱 세세하게 물어본 다음 지금 형편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 형씨 생각대로 가는 데까지 가볼 수밖에요. 아무리 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딸하고 사는 사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선비에게서 인정으로 호소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꽃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자 조선비는 잠깐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새로 서찰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선비는 서찰을 여구에게 읽어준 후 가지고 있던 바늘과 실로 여구의 옷섭에 원래대로 꿰매어 주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낙방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1년 동안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새 사람이 되어 금이 환영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니 비록 여구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 집과 꽃님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구가 집에 가면 꽃님이와 당장 결혼시켜라. 그리고 앞 텃밭에 사간 집도 새로 지어주어 살게 하라. 잘 가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기시길 바라오. 형씨에게 행운이 깃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요. 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 것은 아니지만 왠지 선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구가 품에서 동전꾸러미 하나를 조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조선비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구가 내미는 동전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조선비는 말을 타고 계곡길을 따라 황망히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구는 집에 도착했고 맥포리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여구와 꽃님 아가씨의 결혼 소식은 근동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꽃님 아가씨와 여구의 결혼 소문에 여구는 무총각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꽃님 아씨도 자기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아버지가 과거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였지만 여구와 결혼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거야. 참 별일이 다 있구먼. 양가집 딸이 자기 집 머슴하고 결혼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다니 어디 있을 법한 일인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 않아 같은 집에 살면서 정분이 들었던 게지. 허기사 여구를 놓고 본다면 인물 잘났겠다, 영리하겠다, 일 잘하겠다, 욕심 날만도 하지. 또한 처가가 부자이니 재산을 잘 불릴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잘 된 일이야. 이제 여구는 대복 터졌네. 여구와 꽃님 아가씨가 결혼을 하여 알콩달콩 잘 사는 사이 세월은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여구는 이선비가 도적들에게 잃을 뻔했던 재물로 더 많은 전답을 사들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색 잡기다, 노름이다 하여 재산을 축내기만 하던 이선비가 없는지라 집안의 재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꽃님 아가씨와 여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한켠에는
이선비의 행방을 몰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급제를 안 해도 좋으니 이선비만 돌아오면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꽃님 아가씨가 여구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버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어머니가 기운이 없어 보여요. 또한 어머니가 식사도 잘 못하시니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부인, 그렇잖아도 장인어른을 찾아 나서려던 참이었소. 얼마 후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장인어른께서 거기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일은 한양으로 떠날까 합니다. 아버지를 찾으시려고 생각하셨다니 참 고마워요. 얼마 후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무척 서운할 것 같아요. 또한 서방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되게 한 것을 보시고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 1년 전 기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깨어난 이선비는 갈증이나 물을 마시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꽁꽁 묶여져 있는 것을 알고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문을 모른 이선비가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려 했으나 여구를 흠씬 때려주고는 주막에서 술을 먹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생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까지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선비는 밤사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찾았으나 달랑돈 10냥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술을 먹었구나. 여구란 놈만 옆에 있어도 내가 화를 입지 않았을 텐데. 여구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나를 지켜줬을 텐데 괜히 죽이라고 글을 쓴 것 같구나. 뒤늦게 후회한 이선비는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워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려나와 어느 산길의 소나무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지금껏 망나니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뉘우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고 비록 머슴이지만 여구에게 거짓말과 폭행만을 일삼은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선비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여구의 옷에다가 여구를 죽이라고 글을 쓴 것으로 인해 무척이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비록 머슴이지만 주인의 말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는 여구를 죽게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에 머리를 찌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이선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며칠 전 한양에서 자신이 여구를 때릴 때 나타났던 그 청년 선비였습니다. 즉 양반의 서얼로 태어나 세상의 환멸을 느껴 세상을 떠도는 조선비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난번 한양에서 만나 그 선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양에서 한 번 뵈었지요. 그런데 무엇이 그리 슬퍼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매를 맞던 그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조선비가 여구를 만나 주고받은 말과 여구의 저고리에 쓴 이선비의 글을 떼고 꽃님 아가씨와 결혼하라고 글을 써준 것에 대해 시치미를 떼고 이선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살아온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선비가 조선비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늦게나마 뉘우치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칠 때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선비님처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을 이제야 했을까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집을 잘 지켜줍니다. 그러나 나는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쓸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덕을 쌓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허허, 됐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덕을 쌓으십시오. 장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을 쌓으면 권력과 재물이 부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덕을 쌓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비님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가난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제서야 이선비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선비에게 편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젊은 선비님께서 미혹한 저를 깨우쳐 주시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간의 과오를 씻기 위해 남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돌다 보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침 제게 돈이 약간 있습니다.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주십시오. 조선비는 이선비에게 역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선비는 그 돈이 자신의 돈인 줄도 모르고 엉겁결에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돈을 조선비에게 돌려주려 하는데 어느샌가 조선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이선비는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해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돈이 없어 병으로 죽게 된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 동안 이선비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는 뜻으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세상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행색으로 세상을 돌아다녀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선비가 한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이르르니 1년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여구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기생들과 술을 마셨던 주막 앞을 지나갈 때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확 따라왔습니다. 때에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조선비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이선비는 조선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행장을 보니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아닙니다. 모두 제 업보입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선비님, 내일 과장에 나가십시오. 1년 동안 충분히 뉘우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그 뜻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선비는 처음에는 조선비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 시험이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거의 급제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 구경하면서 참혹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정을 가슴 아프게 바라본 이선비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배불리 먹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과거에 급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이선비에게 조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훌륭한 목민관이 되십시오. 이 선비님은 덕을 쌓은 분이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이선비는 과장에 나갔습니다. 팔도의 선비들이 뜻을 가지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마을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윽고 과거 시제가 내려졌습니다. 시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가난해도 외롭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비가 말해준 것이 과거 시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쌓는 일이란 것을 이선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조선비가 나타나 덕을 쌓는 목민관이 되라고 하였기에 그것이 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비들도 먹을 갈며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만에 먹을 간 후 이선비는 덕은 사람의 근본이다. 밥 먹는 것도 덕이며 숨 쉬는 것도 덕이며
자식을 기르는 것도 덕이며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덕이다. 사람이 덕을 쌓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가난해도 부자와 같다. 그러나 덕이 없으면 미물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덕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답안을 쓴 이선비는 답안지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날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이선비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선비가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 장인이 된 이선비를 찾으러 온 여구가 나타났습니다. 여구는 그를 몰라 이선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이선비가 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선비에게 다가가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이선비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여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구야, 미안하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고맙구나. 나를 용서해라.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은 그동안 못된 주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온갖 굳은 일을 당한 너의 깨우침 덕분이다. 여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비가 과거에 급제했다니, 그것도 장원급제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곧이어 이선비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큰 벼슬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고장인 무한현감으로 제수해 주기를 임금님께 간청해 무한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무한 땅 현감이 돼 무한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선비는 금이환양하여 무한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선비가 무한고을을 너무나 잘 다스려 무한 백성들이 이선비가 오랫동안 무한고을을 다스려 주기를 원해 오랫동안 무한영감을 지냈습니다. 여구도 장인이 된 이선비를 잘 모시고 꽃님 아가씨와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